사실상 공개 처형과도 같았던 프리고진의 최후. 추락한 전용기에서 개낸 프리고진은 DNA 감식 없이는 본인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사고 이후 솔선에서 보란 듯이 DNA 분석을 해줬고 공식적으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푸틴을 배신했던 푸틴의 요리사는 그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묘지에서 치러진 초라한 비공식 장례식을 통해서 고향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이끌던 바그너 그룹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추락한 프리고진의 전용기에는 10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 3명은 기장과 승무원이었고 나머지 7명은 프리고진을 비롯한 바그너 그룹의 수뇌부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공동 참업자 드미트리 우트킨이었지만 나머지 5명도 바그너 그룹 내에서 요직을 맡은 최중요 인사들이었다고 하죠. 즉, 푸틴의 복수로 현재 바그너 그룹은 수뇌부를 통째로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스의 폴란드 접경지 캠프를 철수시키는 등 일시적으로 와야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에서는 공동적으로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프리고진이 살아있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폴란드는 이번 일로 고민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희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근심을 덜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구매해 국경에 배치한 모든 K9이 동시에 강력해지는 방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폴란드의 군사매체 이펜스24는 바그너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바그너 그룹이 국경에 진을 친 상황이었던 만큼 폴란드에게 있어서 이런 분석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폴란드가 보기에 이번 사건의 배후는 푸틴이라기보다는 러시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에 가까웠습니다. 푸틴의 인간은 있었겠지만 직접적인 실행은 쇼이구가 맡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실제로 쇼이구나 프리고진의 충성심 경쟁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둘의 갈등은 매우 노골적으로 격화되고 있었죠. 프리고진은 쇼이구가 제대로 탄약을 보급하지 않아서 바흐무트에서의 전투를 발목 잡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쿠데타 당시에도 푸틴이 아닌 쇼이구를 타도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때 프리고진이 스스로 진격을 멈추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쇼이구는 더 이상 그를 살려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모양입니다. 프리고진 망명 이후 쇼이구는 바그너 그룹을 전선에서 빼버리고 그들이 인계받았던 지휘권을 회수했습니다. 또한 같은 편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러시아의 남은 바그너 잔당을 무장해제시켰죠. 이렇게 권력 암투에서는 쇼이구가 승리했지만 쿠데타 당시 영상과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프리고진은 국내에서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런 반면 쇼이구는 졸전의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해 별로 인기가 없는 인물이었죠. 이에 쇼이구는 마침내 프리고진을 제거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거사전에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과 함께 진행하던 여러 국제적 사업에서 프리고진을 태워놓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시리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통해 입맛에 맞는 군벌을 지원했고 현재 많은 곳에서 그들이 친러 정권을 수립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프리고진이 이들과의 사업을 핑계로 피신해서 지지 기반을 다시 모으지 못하도록 바그너 그룹 자체를 이들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같죠. 폴란드 측 매체는 물론이고 총리 등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국경에서의 위기 상황은 전혀 수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방면에서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리고진은 그냥 숙청될 순서가 돼서 숙청된 것일 뿐 프리고진이 제거되고 바그너 그룹이 와해되었다고 해서 국경에서의 위기 상황이 푸틴의 의지인 이상 상황은 나아질 것이 없다고 폴란드는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그너 그룹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벨라루스를 움직여서 폴란드를 겨누게 될 테니 프리고진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는 이 사건으로 되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들려온 희소식은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줬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개발했다는 K9 용 155mm 사거리 연장포탄의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해오기만 한다면 폴란드가 구매한 사양을 비롯해 어떤 형태의 K9으로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거리가 최대 2배 늘어나서 이젠 자주포라기보단 하이마스나 천무 같은 로켓포 수준의 공격 범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9일 탄약 전문 방위산업체 풍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 언론들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빠르게 다퉜는데요. 풍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양산 155mm 탄의 사거리 40km에서 약 50% 늘어난 60km까지 닿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했던 선행 모델 탄에 비해서는 2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죠.
풍사는 이 새로운 포탄을 당장 내년 11만 4천 발가량 양산에 전력화시키고 한국군 포병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도 노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갔기에 이런 파격적인 성능을 얻을 수 있었는지 뜻밖에도 러시아 군사 매체인 바이니 아바즈레니에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체에서는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과거 풍산이 개발한 K307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K307탄 역시도 일반적인 나토 표준 탄약보다는 훨씬 멀리 날아가는 고성능탄이죠. 표준 탄약의 사거리는 보통 18km 정도로 봅니다. K307탄의 경우 사거리가 30km 정도인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K307이 소위 말하는 BB탄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장난감에 쓰이는 플라스틱 총알과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포탄을 두고 일컫는 BB탄은 항력감소탄이라는 의미입니다. 포탄이 날아갈 때에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포탄 후미에는 진공 공간이 생깁니다. 이 진공 공간을 메우려고 주변 공기가 들이치게 되고 이 때문에 생기는 난기류가 포탄의 자세를 흔들고 이것은 포탄 사정거리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K307과 같은 항력감소탄은 인위적으로 이 진공 공간을 없앰으로써 사정거리를 크게 늘리는 원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면서 착탄할 때까지 최대 30초가량 후방으로 일정량의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진공 공간을 채워버리는 것이죠. 탄도의 변수를 거의 만들지 않아 명중률이 높은 대신 가스 분사를 위한 장치를 달아야 해서 목표물 파괴를 위한 폭약이 약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사거리 증가 효과는 확실합니다. 18km 날아가는 포탄의 장약 10%만 희생하면 사거리를 무려 41km까지 늘릴 수 있죠. 러시아 매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은 이 K307로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BB탄과 약간 다른 랩탄으로 분류되죠. 랩은 로켓 어시스티드 프로젝타일이 약자로 로켓 추진 장치로 날아가는 포탄을 뜻합니다. 즉 가스 분사로 진공만 컨트롤하는 BB탄과 달리 붓붙인 추진제를 분사해서 아예 추진력을 더 늘려버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제 랩탄을 한 종류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단점이 명확해서 K307에 비해서는 훨씬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기존 랩탄의 장약량은 약 6.8kg으로 표준 탄환에 비해 장약이 줄어든 BB탄의 장약량조차 8터부터 10kg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많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로켓 추진 장치의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또한 랩탄은 목표물 거리에 따라서 로켓 추진체의 연소 패턴이나 점화 타이밍 등 신경 쓸 점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명중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늘린 사거리도 BB탄에 비해 모자란 30km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은 뜻밖에도 이러한 한계가 있었던 랩탄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풍산이 밝힌 바와 같이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수준이 되어서 K307에 밀리는 가장 큰 이유였던 사거리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러시아 매체가 분석한 바와 같이 BB탄의 기술을 일부 도입함으로써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랩탄은 실제로는 날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로켓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사 후 포탑이 밀어주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7초가량은 일반적인 포탄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날아가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로켓 추진을 하지 않아서 표준 포탄과 다를 바 없는 구간에서 BB탄의 원리를 이용해 항력을 감소시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접목의 성과가 바로 60km라는 압도적 사거리죠. 그러면서도 장약량 역시 그다지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매체는 이를 통해 한국산 포탄을 사용하는 포병이 더 깊은 적지에 배치된 적들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거리가 60km쯤 되면 천문화 하이마스 등 다연장 로켓포로 발사하는 어지간한 무유도 로켓보다도 멀리 날아가는 수준이라 일반적인 전투 교리를 뒤흔드는 지경입니다. 이 사거리 연장탄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모든 기술이 탄약 내에 압축되어 있어서 155mm 규격만 맞다면 어떤 화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로켓 추진제의 사용은 까다로운 계산을 요구하지만 한국의 경우 K9에 세계 최고 수준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물론 한국에서 K9을 구매한 폴란드 역시 당장 내년에 이 포탄을 사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한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첫 계약 당시 폴란드 군사 매체 등은 폴란드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이라면서 계약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분석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 매체들은 한국에게도 폴란드와의 거래가 매력적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EU 지원금을 손에 쥔 폴란드와 거래하게 되면 그 막대한 금액을 통해서 한국이 그동안 예산 문제로 발목 잡혀 있던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처럼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거래를 통해서 K9 자체의 성능, 개량 및 사용하는 탄환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폴란드 역시도 이를 구매함으로써 그 덕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사거리 연장탄을 구매해 국경에 K9에 보급하게 되면 벨라루스와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는 이에 맞춘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폴란드 측에서 K9 하나만 가지고 교전거리 내에 있는 벨라루스 자주포나 견인포는 물론이고 보동은 맞지 않을 거리에 있는 로켓포 전력까지 싹 다 사냥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주먹이 닿지 않는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공군력을 동원해야만 하는데 폴란드 영공위로 전투기를 날렸다가는 폴란드 공군의 F-35와 FA-52들을 반겨주겠죠. 바그너 철수 이후 분쟁 지역이 되어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던 벨라루스 국경은 내년쯤에는 한국산 사거리 연장탄의 도입으로 평화를 되찾을지도 모릅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앞으로도 한국이 멈추지 않는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입지를 유지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설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무슨 게임이나 영화에 등장할 법한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드디어 가려져 있던 베일을 벗고 시민들에게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현무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현무는 이른바 군의 비닝 무기로서 실물을 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무려 10년 만에 진행된 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예고에 없던 모습을 드러내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비록 핵무기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현무가 있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이 탄도미사일은 현실적인 이유로 핵 개발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적성국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응 징보복 체계, 일명 KMPR은 사실상 현무5가 존재하기에 성립할 수 있는 극단적인 대응 전술인데요. 오늘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현무5에 대한 모든 숨겨진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2년 전인 지난 2021년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마지막 족쇄로 여겨졌던 한 미 미사일 지침이 전격 해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의 억제기가 되어온 한 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최초 합의될 당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의 말도 안 되는 제약으로 시작해 시간이 흐르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차츰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수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준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원수를 물어뜯는 민족이라는 걸 일례로 한 미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해 탄두 중량을 올리면 사거리를 낮춰야 하고 거꾸로 사거리를 올리면 탄두 중량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 이내의 방어작전에는 매우 강력한 화력을 구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거리 타격이 필요한 공격 작전에서는 견제구 이상의 위력을 내기 어려웠는데요. 어찌 보면 치명적인 제약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이용해 한 미 미사일 지침이 작동하는 와중에도 탄두 중량 증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어차피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의 안보 특성을 감안해 제한된 사거리에서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노하우는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 미사일 전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최근 모습이 확인된 현무5입니다. 모는 2023년 연말부터 본격 양산될 현무5는 현존하는 미사일 중 탄두 중량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두 중량만 8톤부터 9톤에 이르며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니트맨 3에 필적하는 무게로 년간 70여 발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즉, 이미 시험 발사를 포함한 전체 개발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군은 향후 생산되는 현무5를 미사일 사령부 예하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며 그 수는 최대 200여 발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해군이 보유하게 될 배수량 8,000톤급의 합동화력함에도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제 현무5는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미사일이 될 예정인데요. 그도 그러기에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 깊은 곳에 있는 벙커와 갱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고중량 미사일입니다. 특히 뛰어난 관통력을 바탕으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실제 핵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핵 공격을 견제하는 준핵무기급 미사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약의 폭발력이 아무리 한계가 뚜렷하다 해도 1000km 상공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두 중량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갖습니다. 약간의 물리적 계산을 더하면 인공적으로 지진과 유사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위력의 폭발이라 하더라도 발생 위치에 따라 파괴력은 달라집니다. 또한 공중에서 터질 때와 지하에서 터질 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핵보다 관통력이 뛰어난 현무5가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핵미사일은 최대의 효과를 보이려면 공중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핵의 폭발력은 가공할 만하지만 핵미사일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공중 폭발로 방사능 낙진을 폭파 범위의 10수배에 달하는 지역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지표면에서 폭발하는 경우 의력이 반감됩니다. 하지만 현무5는 요격 지점을 관통해 깊게 파고든 뒤 폭발하는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화력은 제한적이어도 효과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탄두의 중량을 가히 기형적일 정도로 증폭시킨 덕에 일정 수준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미치는 파괴력은 전술핵 못지않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목표로 한 한국형 삼축 체계에서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래식 무기인 현무5로는 핵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탄두 중량을 높인 덕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논리는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3차 핵시대의 초입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방산무기의 고도화로 비핵 정밀 타격이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핵을 찾아내는 일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더 쉬워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를 터뜨릴 경우 핵 배낭 못지않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현무5는 더욱 효과적인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진 많은 거짓 정보가 난립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무5라는 이름 자체가 아리송한 표현인데요. 실제로 현무5라는 명칭 역시 편의상 붙인 것일 뿐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이 본 명칭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심지어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5는 서로 다른 체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토록 여러 가설이 존재할 만큼 빈익에 가려져 있는 이유는 그것이 KMPR,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핵을 이용한 공격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핵전력을 동원해 보복한다는 상호확증 파괴의 환상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핵을 핵으로서 대응한다는 것은 위기관리를 포기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누가 더 큰 소리로 울 수 있냐를 겨루는 개구리의 허세와 같은데요. 핵무기의 사용은 상호 간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어느 쪽이든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국제적인 여론은 충분히 강력한 대응력을 발휘할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서로의 임계점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전시 억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전 세계의 핵 상황은 안녕치 못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란마저 핵 보유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최근 IAEA 조사관의 3분의 1을 임명 철회하여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문제는 핵 보유를 의심케 하는 이란의 태도에 영내 경쟁국인 사우디마저 핵 개발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 개발을 언급하는 사우디의 핑계는 이른바 힘의 균형입니다. 시아파의 수장인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수니파인 자신들 역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국 역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조건으로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제5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터라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들어서는 일도 덩달아 실현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외교 성과를 내야 하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이슬람권 국가의 외교관계 수립이 그럴듯한 치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중동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자칫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게 되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핵은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이며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2차 대전 이후 체결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는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되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해당 조약의 서명국이 아니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의 화력과 파괴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무5는 중금속량을 늘리고 폭약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두의 무게를 증가시켰고 공기저항을 적게 받도록 만들어 낙하시 더 높은 속도에 도달하도록 개발되며 화약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운동에너지가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물리학의 기본 공식에 기반하여 더 강한 파괴력을 발휘하도록 한 건데요. 종말 단계의 낙하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면을 관동하는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더 깊숙한 곳까지 파괴력을 전달할 수 있어
지하시설이 입을 피해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추가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벙커버스터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세대를 3차 핵시대로 규정합니다. 힘의 균형이 통했던 미소냉전 시기를 1차 핵시대로, 인도나 파키스탄을 비롯한 신흥 핵보유국들이 등장했던 시기를 2차 핵시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이버 및 전자전을 비롯해 고도의 첨단 무기들이 속출하는 지금을 3차 핵시대의 초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각종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은 핵 탐지를 가능케 하고 찾아낸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합니다. 즉, 사용할 수도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적이 보유한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MDGVI는 사거리만 5,300km, 요격 고도는 2,000km에 육박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이더라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GBI를 보유하게 된다면 핵무기로 세운 상호 확증 파괴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적국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고, 같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의 반격도 가능합니다. 반면 핵을 사용한 적국은 국제적인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무 5도 GBI와 비슷한 목적을 취합니다. 압도적 대응을 위한 KMPR-위 핵심 수단으로 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재래식 전략이라고 평가됩니다. 정확한 타격과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는 확전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핵과 달리 정치적 책임이 적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이는 화력을 줄인 대신 관통력을 높여 핀포인트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6월 25일 이후 북한은 전 국토의 요새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위한 수많은 군사시설물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한 엄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이에 현무 5와 같은 강력한 재래식 무기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확보된 다단 로켓 기술을 활용해 현무 5를 3단 추진체 방식으로 개량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ICBM으로 전용할 기술을 확보한 셈입니다. 한국이 핵 없이도 핵에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이 때문인데요. 핵보유국들의 상호 억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때 핵이 아닌 핵 이상의 의력을 갖게 될 현무 5가 지난 8월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건일을 맞아 자신들의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중앙TV인 CCTV는 건군절을 맞아 꿈을 쫓다는 뜻의 다큐멘터리 주먹을 방영하며 항공모함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산둥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 모습이 공개된 것은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산둥함 편대가 타이완 해협 통과 중 외국 정찰기를 발견하고 함재기 제-25 전투기 4대를 이륙시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산둥함은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이자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모로 2019년 12월 취역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더욱더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무력을 통한 중국의 대만 압박은 더욱더 거세져 얼마 전 중국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항공모함의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 사격훈련을 진행해 대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Z-10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결국 참교육에 나서면서 기세등등하던 중국 산둥함이 대구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산둥함은 미국 항모전단에 포위되자 자국 해군의 SOS를 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세 좋게 서태평양에 진출한 중국 국산 항모 산둥호는 곧 필리핀 서부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레이거노 항모전단과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 남부 해역으로 온 칼빌스노 항모전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산둥함은 지원병을 요청하는 SOS를 쳤고, 중국 해군은 서둘러 6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했습니다. 또 항모 엄호를 위해 H-6K 전략폭격기 등 48대의 각종 군용기틀을 출격시켰다는 후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항에 머물던 레이거노는 필리핀 지원을 위해 10월 19일 남중국해로 갔습니다. 중국의 산둥호도 맞불을 놓기 위해 10월 26일 대만 남부 바시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쪽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루손섬 동쪽 필리핀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일본 남부 해역으로 칼빈스노 항모전단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샌디에이고에 정박 중이던 칼빈스노를 조용히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두 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북한이 이름을 이용해 준동하지 못하도록 견제에 나선 겁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이때 중국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월 28일 낮 북해함대 소속 전자정찰함 진싱호가 다급히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 남부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뒤늦게 칼빈스노 동향 감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10월 29일 오전에는 배수량 1만 3천 톤인 대형 구축함 난창호가 전자정찰함, 보급함을 대동하고 일본 가고시마 서쪽 바다를 거쳐 서태평양에 진출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미사일 구축함 탕사노, 미사일 호위함 웨이팡호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총 3척의 항모를 건조했지만 첫 항모 랴오닝호는 장기 수리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항모 푸제노는 아직 시험 항해 단계입니다. 실제 운용되는 건 산둥호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가용한 대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을 보내 칼빈스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놀랐는지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도 대거 출동시켰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략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기, 공중구비기 등 48대가 대만 남쪽 해상으로 출격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 중국 군사 블로거는 11월 3일 포털사이트 왕위에 올린 글에서 필리핀에 있는 레이거노와 일본 쪽 칼빈스노가 대만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산둥호를 협공하는 형국이라면서 자칫 산둥호가 포위 섬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화들짝 놀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거노와 칼빈스노 항모는 합쳐서 함재기 숫자가 150대를 넘습니다. 칼빈스노 항모에는 중국이 두려워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도 있습니다. 기껏 30대 전후의 제-25 함재기를 보유한 산둥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스스로도 항모 성능이나 작전 능력 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증원 요청을 보냈던 것인데요.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지중해에 포드호와 아이젠하워호 항모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란, 레바논 등이 가세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미 본토에 있던 칼빈스노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 레이거노와 두 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두 개 항모전단이 기본 전투 편제라고 합니다. 한 척이 전투태세일 때 다른 한 척은 보급, 함재기 정비 등을 하면서 항상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인도, 태평양 양쪽에 각각 두 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했다는 건 실전 태세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자주 언급하는 파이트 투나잇, 파이트 투나잇, 상시 전투 태세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전쟁이 반가울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까지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세 개의 전선이 됩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 동시에 두 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한 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 어디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급한 상황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소출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중해에도 서태평양에도 두 개의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조금도 주의력이 분산돼 있지 않다. 이것이 필리핀 근해에서 벌어진 중국 산둥호 굴욕의 전말이며 미국 항모 물렁증이 도진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언론은 두 개의 미국 항모전단의 위력에 겁을 먹은 산둥함이 다급히 증원을 요청했다. 며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중국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왜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항공모함은 따라잡지 못하고 이 굴욕을 당하는 것일까요?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항공모함은 고철이나 마찬가지다. 구소련제 항공모함들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호를 내세워 항모 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구소련제 항공모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력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 점프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은 속도와 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능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미 항모처럼 캐터펄트를 사용하면 항공기에 충분한 속도를 줄 수 있어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할 수 있다. 이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 미 항모에는 캐터펄트가 있지만 중국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항모의 함재기인 제-25는 우수하긴 하지만 항공 전자장비나 무장 측면에서 미국의 F-35와 차이가 큽니다. F-18에 이어 미 항모의 주력 함재기로 자리잡고 있는 F-35C는 지난 10년간 가장 저평가된 항공기이며 항공전자장비 측면에서 F-22와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전투 행동 반경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니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항공모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둘러싸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군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한 대응으로 5번째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했습니다. 첫 튀장급 스텔스 초계함인 튀장함은 2014년 건조돼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튀장함의 후속함으로 2020년 말 진수된 타장함도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026년까지 총 11척의 튀장급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도록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진수한 스텔스 초계함은 길이 60.4m, 배수량 685TW 선체로 최대 40노트 74km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최대 작전 반경은 1800L 3033km에 또 승펑 2 및 승평 3대함 미사일, 해검 중거리 대공 미사일, 76mm 함포, T-74 기관층, MK-25 팔랑스 근접 무기 시스템, CIWS 등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획기적인 스텔스 초계함 신기술이 공개돼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입니다.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처럼 전략적인 장점이 많아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스텔스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많이 틀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이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스텔스 패널 방식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담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에 따르면 이 패널은 광대역에서 레이더 담지 신호를 9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전투기에 활용될 전망인데요. 페인트처럼 칠하는 게 아니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패널을 한국 과학자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냄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의 성능 역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9번째와 10번째 납품을 진행하며 순조로운 수출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FA-50, 다음에 도전할 무대로 지목된 것은 미국의 훈련기 사업이었는데요. 그 경쟁 상대로 가장 유력했던 보잉사의 T-7A가 미국산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던 상황이라 한국의 승산이 상당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업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가제는 개편이라지만 미국이 또 보잉과 T-7A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경쟁 기종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까지 주면서 말이죠. 한국한테는 명백한 악재인데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미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는 미 공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소 당황스러웠는데 보잉도 아닌 미 공군이 T-7A를 가칭 F7으로 즉 전투기로 개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보잉 내부에서조차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원문을 보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게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T-7A가 경전투기로 개량되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반응은 미국이 자국 훈련기 사업을 한국에게 내주는 것이 어지간히도 싫었나 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공군 측에서는 훈련기 사업뿐만 아니라 아예 차기 전술기로 삼아서 F-16을 대체시키려는 구상이죠.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여러모로 충격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F-16 대체까지는 한국이 노리고 있는 시장이 아니지만 만약 정말로 미군이 F-7을 도입하면 그것이 미국식 공군 편성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스탠다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이나 호주 등이 있죠. 그런데 그 대단하다는 미국에서 스탠다드가 되는 기종이 기껏해야 FA-50 언저리의 성능이 예상되는 잘 쳐줘봐야 4세대인 전투기라뇨. 미군이라고 하면 압도적인 국방비 투자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서 주력기로 쓰는 기종을 로우급으로 굴리며 다른 나라에서 하이엔드급으로 손에 꼽을 수량만 사서 쓰는 기종을 주력으로 수백 대씩 뽑아 쓴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미군이 F-16을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고작 경전투기로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의화감이 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계속 볼까요? 여기선 의외로 보잉이 발을 빼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 공군의 구상을 들어주기에는 보잉은 당장 T-7A 납품조차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란 것이죠. 물론 이들도 새롭게 전술기를 개발하는 입장이니 그 기종에 대한 나름의 비전이 있었겠지만 이번 소식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잉 측에서 미 공군에 그러한 비전을 제안하는 일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보잉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공언했던 T-7A 개발이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T-7A 개량은 멀고 먼 이야기죠. 잔혹사에 가까운 T-7A 개발 과정은 기사에서도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문에서 몇 번 언급된 디지털 설계나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은 보잉이 T-7A 개발에서 처음 시도했던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데이터 수집과 구조 설계를 합으로써 실물 시제품의 제조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시제기를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개발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했던 기술 실증기나 시제기의 제조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거기에서 개발비 절감을 노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실제로도 잘 실행된다면
과연 보잉의 말대로 개발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 자명해 보였죠. 항공기 개발 역사에 있어서 T7A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개발 이념에 실험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엔 실험에 그쳤습니다. 과거 해외 유력 군사매체 워존은 T7A 레드호크의 실패가 항공기 분야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환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미국이 T7A 개발에 있어서만 이렇게나 심각하게 기술적 문제를 겪는 데에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공법 자체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윙락 문제에 일정 체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뇌진탕을 일으키는 사출 좌석결할, 버드 스트라이크에서 파일럿을 지킬 수도 없을 정도로 구조물 강도가 취약하고 항전장비 소프트웨어 자체에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방 최고 베스트셀러 전투기들을 만든 회사가 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초보적인 실수들 뿐이죠. 워존이 지적하는 점은 보잉이 수주전 승리에 눈이 멀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처음 시도한 결과가 지금의 사태라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모형을 만들어 풍동 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 실증기를 만들어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나갔으면 단가가 조금 올랐을지언정 이런 초보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보도에 나온 결정을 되돌아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사실상 T7A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보잉은 어찌저찌 미 공군의 최초의 T7A를 납품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한 건가 싶었는데요.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분석하니 미봉책으로 막아놓은 것뿐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윙락 문제는 아예 윙락이 발생할 수 있는 기동 자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해놔서 기체의 기동성을 내다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죠. 이런 정도의 콧대 높은 미군이 만족할 리 없습니다. F7 개발 계획은 사실상 미군이 자국 기업인 보잉에게 제대로 된 새 전투기를 개발할 유예를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T7A 실패를 딛고 일어날 특혜를 제공한 것이죠. 다른 관점은 미국이 FA-50과 같은 개발 방향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FA-50은 T-50 훈련기의 경전투기 개량형입니다. 기골과 대부분의 설계를 공유하지만 FA-50에는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를 위한 다양한 무장 옵션이 추가되어 있죠. T-50이라는 기반이 좋았던 만큼 FA-50 역시 출중한 성능과 가성비를 갖춘 기종으로 탄생했고 추후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팔리는 블락 24형의 경우 F-16이 할 수 있는 일에 80%까지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T7A가 정말로 F7으로 개량된다면 이러한 한국식 진화적 개발 모델 위 효용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더 간편하게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다만 보잉 입장에서는 이 역시도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개발 시기가 문제입니다. 보잉은 훈련기에 불과한 T7A조차 제때 만들지 못해 미 공군의 훈련 공백을 4년이나 만들었습니다. 과연 진화적 개발 모델을 채택한다고 해서 F7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과 납품이 지연된다면 편을 들어주고 특혜를 제공한 미 공군마저도 인내심이 다해 한국산을 살지 모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능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신형의 FA-50은 F-16이 80% 성능을 냅니다. 즉 FA-50조차도 F-16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가격을 담보로 한 나머지 FA-50보다 확연하게 스펙이 낮은 T7A가 F7으로 개량이 된다고 해서 F-16을 대체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과연 보잉은 이 기회이자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편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T7A와의 승부가 이제야 제대로 출발선에 섰다는 느낌입니다. 상대가 이 정도는 되어줘야 경합을 한다는 기분이라도 나는 법이죠. 보잉이 만드는 F7의 실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국의 FA-50과도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